제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번 문제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쵸? 우리 추정해가지고 우리가 한 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이 나갈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었죠.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있었죠. 그쵸?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 추정치가 있었죠. 그리고 감가상각도 추정해가지고 계산했죠. 정해진 금액대로 가치가 감소한다. 정액법, 정해진 비율대로 가치가 감소된다. 정률법, 뭐 이런 거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을 하죠.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 그쵸? 네,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특정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산업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1번이 틀렸습니다. 제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2번 문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한 것은 미치는 영향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비품 700만원을, 비품 자산이죠? 비품 7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산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비품 자산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자산 처리를 안 하고 뭘로 처리했대요?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이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산을 적게 잡아줬죠? 한마디로 자산이 700만원 과소계상되겠죠. 2번 맞는 표현이겠고. 정답은 2번이다. 정답은 2번이네. 그리고 비용을 많이 잡아놨죠? 그쵸? 비용이 과대계상되죠. 그쵸? 3번 틀렸죠? 비용을 많이 잡아놨으니까 이익은 줄어들겠네요. 순이익은 700만원 과소계상된다. 순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주주의 몫이 줄어들겠고요. 자본이 줄어들겠고 자산도 줄어들게 되겠죠. 1번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네,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3번 문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선입선출법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자, 매출된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때 구입을 했고요. 3,000개 됐어요? 자, 매출 됐어요. 판매가 됐어요. 그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2,500개 남아있겠죠. 그쵸? 2,500개 300원짜리가 남아있을 것이고, 또 물건이 판매가 됐어요. 1,500개가 판매가 됐네요. 그쵸? 1,500개가 판매됐으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가죠. 그쵸? 2,000개가 전체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1,000개 3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또 구입을 했대요. 2,000개 곱하기 400원짜리 구입했는데 500개가 빠져가 나왔대요. 그리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가겠죠. 그쵸? 그럼 몇 개가 남아있어요? 요거 몇 개 남아있어? 3,000개에서 500개 빠져나갔고 1,500개 빠져나갔고 그리고 500개까지 빠져나갔죠. 그럼 요게 얼마가 몇 개가 남아있어요? 500개가 남아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500개 안 팔린 게 3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됐나요? 그리고 또 사온 거 있잖아요. 2,000개 얼마 주고 사온 게 남아있어요? 400원 주고 사온 게 남아있겠죠. 그쵸? 요게 12월 30일 날 창고에 있겠죠. 기말재고자산 금액 구하래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5, 3, 15 15니까 15만원. 요건 얼마? 4, 2, 8 80만원. 요거 합쳐주시면 되겠죠. 95만원이겠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매출원가도 구할 수 있죠. 그쵸? 매출원가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간다. 이게 선입선출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제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4번 문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기준이 아닌 것은 무형자산은 사용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고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무형자산 인식조건 3가지 꼭 판단해 주십시오.
제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5번 문제. 유가증권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점, 취득원가 200만원짜리래요. 주식을 샀다. 주식을 샀는데 단타 목적으로 샀대요. 단기 보유 목적, 단기 매매 증권이죠. 동주식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가 240만원이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 200만원짜리 주고 샀는데 12월 30일 날 어떻게 됐어요? 240만원이 됐어요. 그쵸? 올랐죠? 올랐으니까 요거 이익 잡아주시면 되겠네. 그쵸? 얼마만큼? 40만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잡아주시면 되겠네. 단타 목적이다 보니까 실현 손익이라서 수익으로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점이 문제죠. 취득원가 180만원짜리 주식회사 중국에 시장성 있는 주식이래요. 주식을 샀는데 이거는 장기 투자 목적이래요.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 5년, 10년 동안 안 팔 거잖아요. 그쵸? 180만원이었었는데 얼마가 됐어요? 17만원이 됐죠. 17만원이 됐으니까 떨어졌죠.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 비용으로 잡지는 않죠.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으로 남아두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만큼 떨어졌죠? 여기 10만원만큼 떨어졌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잡아두시면 되는데, 그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40만원 잡아주시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원만큼 손해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제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6번 문제 기계장치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연수합계법에 의해서 첫 번째 연도에 가치 감소분을 계산하세요. 연수합계법이 나왔군요.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위주로 배웠었죠. 아무래도. 그리고 연수합계법이 가끔가다 변태 같은 출제자가 이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었죠. 그쵸? 연수합계법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림을 일단 그려보도록 하죠. 자, 취득원가 얼마? 6천만원입니다. 취득원가는 6천만원. 6천만원의 기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사용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될 것이에요. 잔존가치는 얼마래요? 취득원가의 10%래요. 몇 년이죠? 3년이군요. 3년 뒤에 중고나라에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대요? 600만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존가치. 그래서요, 정액법이었으면 이 범위 안에서 몇 등분? 3등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일단 이 범위, 감가상각 대상 금액 계산해보죠. 6천만원에서 매기 600만원이 뭐예요? 이게 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 요 노란색 선. 그쵸? 가치 감소분이잖아요. 여기서 나누기 3 하시면은 정액법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연수합계법이래요. 연수를 합계를 하래요. 3년이죠. 그쵸?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3년, 2년, 1년 해가지고 연수를 합계하시면 되겠죠. 그쵸? 첫 번째 연도는 3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연도는 2 쓰시면 되겠고, 세 번째 연도라면 1 쓰시면 되겠네.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3년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짜 변태적인 방법이죠. 그쵸? 3, 4, 5, 6 해가지고 목이 메인다. 6등분 하는 거죠, 사실상. 그쵸? 6등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6등분 한 거죠. 6등분 중에 첫 번째 연도는 얼마만큼? 이 중에 3만큼 이렇게 가치가 감소가 된다는 거죠. 전체가 6이잖아요. 6분의 3 되세요? 이렇게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분의 2 요 정도만큼 가치가 감소가 된다. 세 번째 연도는요, 6분의 1 해가지고 요만큼 가치가 감소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연수합계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의 가치 감소분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네, 2,700만원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2,700만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가치가 감소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연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연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6분의 2 하시면 되겠네. 두 번째 연도니까. 그쵸? 두 번째 연도도 한번 계산 좀 해보죠. 6천만 원 빼기 600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6을 하시면 얼마? 1,800만 원이 되겠죠? 1,800만 원. 1,80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연도도 한번 계산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연도가 나왔네요. 그쵸?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7번 문제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것이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자산 판매 목적이 아니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 뭐였어요? 재고자산이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화폐 단위는 아니죠. 그쵸? 건물, 토지, 화폐는 아니잖아요. 비화폐성 자산이다.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주는 자산이다. 그쵸? 건물 같은 거 사무실 영업하면서 나중에 돈 벌어다 주잖아요. 여러 기간에 걸쳐가지고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주는 자산이다. 맞는 표현이죠.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고자산이었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산이었고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거 유형자산,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자산이었죠. 자, 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8번 문제 매출 원가를 계산하세요. 기초 상품 나왔고 기말 상품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상품 T계정을 한번 그려보자. 상품 T계정. 상품은 자산이죠. 판매용 물건. 그쵸?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다가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들어온 거 왼쪽에다가 나가는 거 오른쪽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기초 상품 재고액. 상품의 기초가 얼마래요?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그리고 구입한 거 있습니다.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얼마? 200만 원. 들어온 거 왼쪽에다가 구입한 금액 얼마? 200만 원인데 혹시 부대 비용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없지만 매입과 관련된 게 있네요. 부대 비용이 있구나. 부대 비용 여기 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들어갔대요. 얼마? 20만 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의 가산, 부대 비용으로 모아서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시면 되겠죠. 매입 애놀이,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이런 거 빼주시면 되겠죠. 매입 할인 요거 빼주시면 되겠네. 1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구입한 원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 중에서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남아있겠죠.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래요?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이 창고에 남아있습니다.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로 가겠죠. 그쵸?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얼마예요? 5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더하기 20만 원 빼기 10만 원 하시면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710만 원이죠. 710만 원 중에 판매가 된 건 매출원가, 판매가 안 된 건 창고에 있대요. 200만 원을 빼주시면 판매가 된 부분이 나오겠죠? 510만 원이겠죠? 그쵸? 510만 원.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매출원가까지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매출 총액까지 물어볼 수도 있죠. 물론 여기 주어진 자료가 없죠. 매출액 있으면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고 매출원가 510만 원 빼주신 다음에 마진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리고 매출액은요.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죠. 매출 애너리,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이 있었죠. 그런 것들 빼주시면 되겠죠.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9번 문제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보조부분 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었어요. 그쵸?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이다. 예, 맞는 표현이죠. 그쵸? 가장 정확성이 높고요. 연립방정식이 나왔죠. 그쵸? 보조 부분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잖아요. 맞는 표현이고 2번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그쵸?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잖아요. 직접 싸주는 방법이었잖아요. 보조 부분 간의 관계를 인식하지 않죠.
가장 간단했죠? 계산도. 3번.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순이익이 높게 계산되는 배분 방법이다. 이게 틀렸어요. 직접 배분법을 하든 단계 배분법을 하든 상호 배분법을 하든 이미 비용은 나와 있어요. 비용이 나와 있는데 보조 부분 간의 관계를 인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네, 9번에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은요,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들 중에서 배분 순서를 고려하는 것은 단계 배분법이었죠. 그렇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관계를 일부 고려하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어줬었죠. 그렇죠? 9번의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고, 직접 배분법을 하든 단계 배분법을 하든 상호 배분법을 하든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보조 부분 간의 관계를 인식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0번 문제. 5월 노무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노무비에 대해서 뭐 T계정 그려가지고 전월, 전미, 뭐 저거 막 외우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냥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발생액을 계산하래요. 자, 우리는 발생주의죠. 그렇죠? 발생액을 계산하래. 첫 번째 점, 노무비 전월 선금액. 무슨 말이에요? 노무비 임금을 전월달에 미리 지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5월달 거죠? 5월달 거였는데 전월달에 4월달에 미리 지급했대요. 발생액을 계산하래요. 5월달 발생액. 이거 5월 거 딸 거잖아. 50만원 5월달 거. 그리고 노무비 당월 지급액이 있대요. 올해 거네. 5월 거네. 그쵸? 20만원. 그 5월에 발생한 금액 얼마예요? 50만원, 20만원, 5, 6, 7, 70만원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 그냥 5월달에 발생한 금액은 얼마인가? 전월달에, 4월달에 미리 지급했죠? 이거 5월달 거잖아. 5월에 발생한 거. 됐어요? 그리고 5월달, 당월 5월달에 지급한 금액이 있대요. 50만원, 60만원, 70만원.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1번 문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이죠. 주문 생산. 주문 생산에 의해서 다품정 소량 생산이었죠. 그런 형태의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죠.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한 방식은 종합원가 계산이었죠. 그쵸?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군요. 2번은요.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첫째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둘째 직접 노무비를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요건 틀렸죠? 그쵸? 개별원가 계산이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완성품 화산량 요거 계산할 때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왜? 직접 노무비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가공비로 계산했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이거는 추적이 가능하죠. 추적이 가능하고 직접 대응시키는 건 어디예요? 개별원가 계산이었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원가, 간접비를 배부시키는 게 핵심인 과제였죠.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각 제품별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이름이 개별원가 계산이잖아. 개별 제품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개별원가 계산이었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에 대해서 완성도라는 게 주어졌었죠. 그것도 추정이었죠. 종합원가 계산보다 저 개별원가 계산이 더 정확한 원가 계산 방식이겠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종합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지시설을 아니야 처음 보죠? 처음 보지 않아요? 특정 제조지시죠? 개별원가 계산은 특정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제품별로 하기 때문에 그건 특정 제조지시서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계속 제조지시서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굳이 외우지 마세요. 종합원가 계산은 뚝뚝딱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하나로 찍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도가 주어졌었고 계속 제조 지시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2번 문제. 예정배부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예정배부래요. 정상원가 계산이죠. 정상원가 계산.
예정 배부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산식이 나왔어요. 이 산식만 보면 머리가 아늑해져요. 도대체 출제자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출제를 한 것일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산식을 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산식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예정 배부액을 계산한 식으로 옳은 것은 예정 배부한데요. 예정 배부 실제 조업도에서 예정 배부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 제 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13번 문제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영세율은요 0% 세금을 붙인다는 것이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쵸? 수출에 대해서 0% 세금 붙이잖아요.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2번은요 지금 2번 했구나. 1번은요 영세율은 부분 면세 제도이다. 부분이 뭐죠? 이거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하죠. 네, 부분 면세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뭐예요? 불완전 면세 제도. 면세 제도라고도 하고요. 부분 면세 제도라고도 하죠. 그쵸? 근데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죠. 왜? 0% 세금을 붙이다 보니까 매출세액이 0이 되죠. 항상 수출만 한다면 매출세액이 0이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매입세 공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다 환급이 되겠죠. 환급이 되다 보니까 완전 면세 제도겠죠. 1번이 틀린 표현이죠. 그쵸? 면세 제도가 불완전 면세 제도이죠. 부분 면세 제도. 그리고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 구현이다. 네,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수출은요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0% 세금 붙이는 것이고요. 3번 영세율의 목적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맞는 표현이고 4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예, 맞는 표현이죠. 자, 수출은 두 가지가 있었죠. 직접 수출, 간접 수출이 있었죠. 그렇죠.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교부 안 해도 됐죠. 한글로 된 세금 계산서를 외국인한테 줄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간접 수출이었죠. 국내 거래죠. 그거는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 바다 건너 넘어간다 이기 때문에 0% 세금을 적용해 줬었죠.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었죠. 13번의 정답은 1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 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14번 문제 과세되지 않는 것은 10% 과세되지 않는 것은 1번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정답은 1번이네요. 과세되지 않죠. 요거는 왜? 납세 의무자가 누구였어요? 납세 의무자 사업자였죠. 사업자의 정의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이었죠. 종속적이 아니었죠. 그렇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요역을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했었죠. 그분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독립적이 아니죠. 종속적이잖아요.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14번의 정답은 1번이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겠고 2번 같은 경우는요. 너무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거 용역의 용역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을 때 그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안 받았대요. 대가를 안 받으면 원래 과세하지 않거든요. 과세하지 않는데 특별한 예외 요거 하나가 있었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 용역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주요 재재를 전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한대요. 단순히 가공만 한다? 용역의 제공이고 네, 요거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겠죠. 4번 건설업이 나왔네요. 건설업은 용역의 제공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4번에 1번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고 2번, 3번, 4번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 100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15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표현이 좀 그렇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 줘야 되겠죠? 왜? 발급 안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붙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3억 원이었죠 원래는. 3억 원이었는데 이제 2억 원으로 바뀐다. 여하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겠죠. 그럼 3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해 줘도 됩니다. 그쵸? 반드시가 틀렸죠. 그쵸? 1번이 틀린 내용이죠. 2번,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한 시기에, 공급 시기에, 넘겨준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 연락에 외웠었죠. 그쵸?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물론 선세금계산서, 후세금계산서라는 예외도 있긴 있었죠.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해 줘야 된다. 맞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게 전송해 줘야 되죠. 4번, 세관장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한테 발급해야 된다. 수입세금계산서 누가 발급해 주죠? 세관장이 발급해 주죠. 그쵸? 맞는 표현이 되겠군요. 15번의 정답은 1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